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이 칠판에서는 화학식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식량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려면 화학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화학식이라는 건 이런 거였죠. 우리가 말하는 뭐 분자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물 분자라고 하면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물 분자라고 하죠. 그럼 이 물 분자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얘는 수소 원자가 두 개, 산소 원자가 하나니까 H가 두 개, 산소가 한 개 해서 H2O라고 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불렀어요. 화학식.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은 NaCl, 이걸 화학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화학식에 지금 량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량이라는 건 뭐냐면 질량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에 어떤 질량을 표현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을 표현한 값. 그래서 화학식량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의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한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질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상대적인 질량.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상대적인 질량은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제가 아마 일하는 수업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선생님 몸무게가 예를 들어 60kg이라고 합시다.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이 쪘지만 60kg이라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 몸무게를 기준을 1로 잡으면 몸무게가 120kg인 친구는 저와 비교했을 때 제 몸무게의 2배가 되는 거니까 몸무게를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몸무게가 90kg인 학생은 60kg인 사람의 몸무게의 1.5배니까 60kg을 1로 잡으면 그 사람의 몸무게는 1.5다라고 잡으면 되겠죠. 무엇인가 하나 기준을 잡고 그것보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볍냐를 따지는 게 바로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한 거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하는데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한 화학식량을 원자량이라고 부르고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한 것을 분자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원자나 분자가 아닌 다른 물질들을 우리가 물질들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한 걸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한 원자량,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한 분자량,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화학식량,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자량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을 구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게 되냐면 바로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삼아요.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질량을 12.0이다, 10이다 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얘보다 몇 배 더 무겁니, 몇 배 더 가볍니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나타낸 질량이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몸무게는 60kg이에요. 여기 이 친구의 몸무게는 120kg이에요. 그러면 60kg, 120kg 단위가 붙죠. 그런데 선생님의 몸무게를 1로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친구의 몸무게는 2다 이렇게 표현한 게 상대적 질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1과 2에는 단위가 붙어요, 안 붙어요? 1kg이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단위가 안 붙죠. 그래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안 붙냐면 단위가 붙지 않아요. 그냥 숫자로만 표현합니다. 단위가 없어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모두 다 단위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로 놨어요. 자, 그러면 탄소 원자보다 2배 무거운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원소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12보다 2배 무거우니까 걔는 24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수소 원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의 12분의 1, 12분의 1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수소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1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이야.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2야. 그럼 이 둘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 12개가 있어야 탄소 원자 1개의 질량과 같아지게 되겠죠. 이런 상대적인 값을 표현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원소들의 원자량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우라고 하지 않겠지만 외워져요. 그냥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밟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합니다. 자, 볼게요.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냐? 일단 탄소부터 볼게요. 탄소는 기준이 되는 점이었죠? 원자량이 12였어요.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냐? 수소 원자 하나가 탄소 원자 하나보다 12분의 1만큼 가볍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자량이 1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질소 원자는 탄소 원자보다 조금 더 무거워. 그 상대적인 값을 봤더니 원자량이 14. 그리고 산소 원자는 상대적인 질량이 얘보다 한 3분의 4만큼 커요. 그래서 16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트륨 원자의 원자량은 23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39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동위원소 존재 비율 때문에 얘는 소수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약 35.5의 원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원소들의 원자량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보다 원자 하나하나의 상대적인 질량값을 나타낸 것이다.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분자량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분자라는 게 뭐였죠? 분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한 덩어리, 성질을 나타내는 한 덩어리가 된 게 분자였죠. 그러니까 분자는 결국 본질적으로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 분자를 봤을 때 원자가 모였다가 떨어졌다가 더 붙었다가 날아갔다가 한다고 해서 원자 하나하나 자체, 원자 자체의 질량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펜이 있잖아요. 이 펜이 있는데 이 펜의 뚜껑과 펜의 몸체가 있어요. 펜 몸체의 질량이 17이라고 합시다. 뚜껑의 질량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얘는 질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18이 되겠죠. 맞죠? 아, 요거 아니에요. 18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질량이 1이고 얘가 17이야. 붙여놓으면 얘가 질량이 1이고 얘가 17이니까 합쳐서 질량이 얼마가 돼? 18이 되겠죠. 질량 어디 안 간다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질량 1짜리 펜 뚜껑 하나를 더 붙이면 얘는 질량이 얼마가 될까? 19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그게 분자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산소,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는데 얘네들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산소부터 볼게요. 산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결합한 게 산소예요. 맞죠? 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사람이 없는데 종이 치네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게 물이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NH3, 질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3개 붙어 있는 게 암모니아고요. 이산화탄소는 CO2,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게 이산화탄소고요. 마지막으로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몇 개 붙어 있어? 하나, 둘, 셋, 넷, CH4 4개 붙어 있는 그런 분자입니다. 그럼 이 분자들의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돼요. 산소의 원자량 얼마였어요? 16이었어요. 근데 16인 게 둘이 붙어 있네? 그럼 이 전체의 분자량은 얼마가 될까? 32가 되겠네.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다 더하면 물의 분자량은 18이 되겠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의 원자량이 14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14 더하기 111 분자량이
7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의 원자량은 12,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그게 두 개 있어.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분자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44가 되겠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의 원자량이 12예요. 수소의 원자량은 1111이야. 그럼 12 더하기 1111 얼마가 될까요? 분자량이 16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뭐예요?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된다. 그러면 그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봤더니 이산화탄소가 더 무거워요? 산소가 더 무거워요? 이산화탄소가 더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거운 기체고 가라앉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죠? 상대적인 질량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다?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이어서 이제 분자가 아닌 물질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수업했던 내용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분자인 게 있고 분자가 아닌 게 있다 그랬죠. 공유 결합을 해서 하나의 성질을 가지는 덩어리, 하나의 성질을 가지는 덩어리, 하나의 성질을 가지는 덩어리, 이런 애들은 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이라든가 금속 결합을 한 물질이라든가 공유 결합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덩어리가 분리되지 않는 큰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자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녀석들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할 때는 이제 그걸 크게 묶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화학식을 이루는 화학식이 있잖아요. 화학식, 뭐 H2O, H2O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있죠.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이 있겠죠.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더하면 돼요. 분자량이랑 구하는 방법이 비슷하죠.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더하여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써져 있죠. 분자가 아닌 물질 같은 경우 화학식량으로 표현하는데 그때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량을 모두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염화 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이죠. 얘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량으로 못 쓰고 화학식량을 그대로 쓰면 돼요. 염화 칼슘,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죠. 마찬가지고요. 이산화규소,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결정 형태예요. 다이아몬드, 얘도 공유 결합이지만 결정 형태예요. 그래서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화학식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원자량을 다 더하면 그게 화학식량이 됩니다. 자, 그럼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염소의 원자량이 아까 나트륨의 원자량이 아까 23이라 그랬죠. 염소의 원자량은 35.5라 그랬어요. 그럼 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이거 하나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하면 58.5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자, 염화칼슘 볼게요. 칼슘은요, 저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칼슘의 원자량이 40입니다. 염소의 원자량은 35.5인데 이게 두 개야. 그러면 이게 70.1이죠. 그럼 140 더하기 70.1이니까 화학식량이 111이 나오겠죠. 이산화규소를 보면요. 규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얼마냐면 28이에요.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나 그랬죠? 16이라 그랬죠. 근데 그 산소가 두 개 있어. 그러면 32 더하기 28이니까 그러면 화학식량이 얼마가 나온다? 합쳐서 60이 나오게 되겠죠. 60이.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그냥 탄소로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C라고 화학식에 표현했어요. 그럼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그냥 탄소의 원자량 10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화학식량은 뭐다? 어떤 물질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는 걸 원자량이라고 부르고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는 걸 분자량이라고 부르고 분자로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형태의 것들은 그냥 상대적 질량을 화학식량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건 뭐다? 바로 탄소 원자 12짜리의 질량을 12로 기준으로 놓고 잡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메뉴인 몰에 대해서 칠판 지우고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여기 몰이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우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씩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개념 자체는 아주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몰이라는 건 뭐냐면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 단위예요.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 단위. 왜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데 단위가 필요하냐라고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컵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물이 한 18g 정도 들어있다고 합시다. 18g. 이 18g의 물을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꿀꺽꿀꺽꿀꺽 마셨어요. 제가 마신 물 안에는, 물 18g 안에는 물 분자가 몇 개 들어있었을까요? 물 분자가 몇 개 들어있었지? 한번 세볼까요? 몇 개 들어있었냐면 아마도 이만큼 들어있었을 거예요. 물 분자가. 뭐 저한테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조 다음에 경인가?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해, 1000해, 100해, 1000해, 6020회개네요. 예, 해 맞나 이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꼴랑 물 18g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생님이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100모금 마셨다. 이때 선생님이 마신 물 분자의 개수를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서술형 답안에다가 막 1000회가 넘는 뭐 어떻게 읽을 줄도 모르는 그 다음 단위까지 써가면서 숫자를 쓰실 거예요? 숫자가 너무 크죠. 너무 커요.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라는 입자 그리고 분자라는 입자는 너무나도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숨 한번 들이신 이 산소 개수, 방금 한 모금 마신 물 분자의 개수, 혹은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이 머리카락 속에, 머리카락 한 올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 이런 것들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요만큼만 가져와도 이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 이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는 너무너무 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불편하죠. 아까 제가 시험 문제 낸다라고 농담으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물 100모금을 먹었다. 그때 먹은 물 분자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걸 개수로 그냥 쫙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숫자가 크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뭘 사용하는 거냐면 어떤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단위. 너무 고전적인 건데 숫자를 세는 단위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쓰던 연필. 연필 하나하나를 한 자루라고 하지만 연필 12자루를 모아서 우리는 이걸 연필 한 다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12개를 묶어놓은 새로운 단위죠. 요즘은 그렇게 많이 김장을 담그는 분들이 없겠지만 배추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추 한 폭이라고 하죠. 그런데 배추를 막 몇백 포기씩 담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100포기를 묶어서 한 접이라고 불러요. 한 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한 손이라고 하면 얘가 2마리를 의미하는 하나의 새로운 단위인 거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의미하는 어떤 단위들이 있어요. 적절한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12자루, 얘는 100포기, 얘는 2마리가 하나의 단위가 됐죠. 근데 원자라는 녀석은, 분자라는 녀석은 너무나도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얘네들 크기가 작은 만큼 개수를 따졌을 때는 엄청 많은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큰 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때 사용하는 단위 역시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표현하는 단위여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여기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1몰이라는 단위는 무려 몇 개를 표현하는 단위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표현하는 단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썼던 엄청나게 길었던 그 숫자 있죠? 그 숫자를 앞으로는 그냥 1몰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자? 1몰이라고 부르자. 왜 이렇게 큰 숫자를 쓰는 이 큰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가 필요했다? 원자랑 분자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만 들고 와도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위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1몰만큼 있다. 그럼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는 거예요. 분자가 1몰만큼 있다. 그럼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까? 조금만 이제 어떤 원자가 3몰 있다라고 해봅시다. 3몰. 그럼 원자가 3몰 있으면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3배만큼 있는 거죠. 맞죠?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6.02에다 3 곱해봐 얼마야? 6.02에 3 곱하면 6, 3, 18. 아, 나 이거 진짜 약한데. 18.06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효숫자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18.06이 아니라 1.806 곱하기 10의 24승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맞죠? 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번에 원자가 여기 0.5몰만큼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저 1몰이라는 숫자의 절반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1몰은 이만큼의 단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에 불과해요. 이만큼의 개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분자 1몰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분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자가 2개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분자예요. 예를 들어 물 분자 봅시다.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H2O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 분자가 1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H2O가 1몰 있는 거예요. H2O가. 근데 분자 안에 원자가 수소 원자, 그러니까 분자 한 개에 수소 원자 2개 들어있고 산소 원자가 1개 들어있죠. 그러면 분자 1몰, H2O가 1몰 있어요. H2O가 1몰만큼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산소 원자가 몇 몰 있겠어? 1몰만큼 있겠죠. 그리고 수소 원자는 몇 몰만큼 있겠어? 수소 원자는 분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분자가 1몰이면 수소 원자는 2몰만큼 들어있겠죠. 맞죠? 그럼 물 분자 1몰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총 몰수는 몇 몰이냐라고 물어보면 몇 몰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아, 원자가 총 3몰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1몰은 산소고요. 2몰은 수소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몰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다? 입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단위일 뿐이다. 단순히 정말 입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단위, 입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단위일 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갔는데 지금도 쉬울 건데 어렵지 않을 건데 왜 근데 이건 이해돼요.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개수를 표현하기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새로운 단위로 만들었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그냥 큰 숫자를 표현하려고 만든 거면 그냥 1몰은 10의 20승계 1몰은 10의 30승계 뭐 1몰은 10의 23승계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이런 이상한 뭐 근본도 없는 이런 이상한 숫자로 이렇게 1몰의 개수를 표현하게 됐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큰 숫자 너무 많은 개수를 표현하려고 만든 건 알겠어. 근데 왜 하필이면 저딴 숫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왜 하필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냐 라고 보면 일단 여러분들 원자량 같은 걸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누구라 그랬죠? 바로 탄소였죠. 탄소 원자. 그러니까 원자 번호 6번이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이 원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원자량과 분자량을 정했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봤더니 걔의 질량이 얼마냐면 얘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바로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그램이에요. 자, 10의 마이너스 23승그램이니까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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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한 개의 질량이 그러면 이 원자를 갖다가 여기 저울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저울이 있는데 여기에 탄소 원자 한 개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한 개씩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 개 넣을 거예요. 그러면 1.99 곱하기 10의 23승 1.99 곱하기 10의 23승g이 나오겠죠? 더 넣을게요. 좀 더 눈금이 올라가겠죠? 더 넣을게요. 계속 넣어요. 막 넣다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거의 11.99999999999999999999g이 됐어요. 거의 12g에 육박을 했어. 그러다가 딱 탄소 원자를 나머지 한 단을 딱 넣는 순간 정확히 12g이 됐다고 합시다. 정확히 12g. 자, 무슨 얘기냐면 질량수가 12인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 있죠.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를 정확하게 12g이 되게끔 탄소를 집었어요. 그때 탄소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인 아주 가벼운 탄소를 갖다가 계속 넣다 보니까 결국 얘가 12g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얼마냐면 그게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자량 12인 애가 12g이 되도록 개수를 맞춘 거예요. 원자량이 12인 애가 몇 개가 모여야 12g이 될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이면 딱 정확히 원자량 12인 애가 12g이 되네. 와, 이러면 훨씬 계산하기 편하겠다. 과학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왜 굳이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지저분한 숫자를 일몰의 숫자로 결정을 했냐면 바로 얘는 좀 지저분해질지 모르지만 바로 이 과정이 아주 깔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원자량이 12내를 1몰만큼 딱 뜨면 그게 정확히 12g이 돼요. 예를 들어 물 분자도 볼까? 물 분자는 분자량이 18이었죠? 분자량이 18인 물을 정확히 1몰만큼 따르면 얘가 딱 정확히 18g이 돼요.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였죠?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44인데 걔를 갖다가 정확히 1몰만큼 딱 넣으면 44g이 돼요. 정확히 1몰만큼 넣었을 때 자신의 원자량, 자신의 분자량, 자신의 화학식량에 그대로 g만 붙일 수 있게 하는 그 숫자, 그 개수를 표현한 게 바로 1몰이에요. 1몰. 그리고 우리는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보가드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영어로 number of 아보가드로 해서 N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자, 저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그 어떤 물질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를 1몰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이 1몰만큼 있으면 그 녀석의 질량은 얼마가 나온다? 그 녀석의 원자량 또는 분자량,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되는 값이 나오는 거다. 이게 1몰이라는 숫자의 비밀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몰만큼 있을 때의 질량은 바로 화학식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보시면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이건 연습할 게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몰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웠죠. 그럼 이 몰이라는 개념이 질량과 부피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1몰과 질량, 부피의 관계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학식량의 개념 배웠고요. 그리고 몰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그냥 되게 뭐랄까 익숙해져야 돼. 이거는 그냥 내 거 너무 당연한 게 돼야 돼요. 화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자주 접해서 그 문제집 보면 되게 단순한 반복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반복이라고 해서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계속 푸시면서 너무 당연한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과정인 양적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몰과 질량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